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오늘 전국 민방특별대담의 주인공은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정치권과 대통령실과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이죠. 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다들 긴장하고 받아적기에 바쁜데 느긋하게 지켜보면서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유일한 참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 말이 맞습니까? 그런 적도 있지만 저도 받아 적습니다. 근데 이제 제 역할이 아무래도 대통령의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 예. 혹시 조금 한쪽으로 치우칠 때 네. 그런 측면들을 살짝 지적해 드려서 조금 균형 잡게 하는 역할, 그런 것들을 자주는 아니고 네,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아마 그게 좀 외부에 알려진 모양이네요. 자, 1년 전이죠. 이제 총선 끝나고 이 똑같은 민방대담에서 뵀었는데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참 숱한 일들이 있었죠. 이 퇴행적인 비상계엄이 있었고, 대통령 탄핵, 또 조기 대선,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정무수석으로 나와 계십니다. 그때는 전화 수석님이나 이런 만남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못했죠. 상상도 못했죠. 소회가 어떠십니까? 지난 1년 사이에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현대사에 기록될 만한 대단히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서 예. 야, 대한민국 정말 액티브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그런 저력이 있구나 하는 그런 믿음도 생겼고요. 네. 지금은 이제 민정수석이니까 계엄과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대한민국 빨리 정상화해서 잘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다행인 건 이제 지금 한 8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많이 회복해 가고 있는 과정들이 되게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자, 이제 정무수석 제안 받고 이제 인사 발표 있었을 때 뭐 많은 언론들이,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최고로 잘된 인사 같다, 그런 평들이 있었습니다. 급수를 낮춰가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제 보면 이제 국무총리도 제 후배고, 예. 또 대통령 특히 비서실장 저희 직계 예. 상사인데 저보다 한 10년 뭐 띠동갑 수준의 예. 이제 동생 그룹이 이 실장인데 정무수석으로 간다는 게 사실은 뭐 정상적이진 않다. 네. 근데 아마 그래서 다들 그렇게 좀 충격적인 인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가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제 역할이 필요하다면 뭐 어디서든 내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때 결심이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사실 조금 망설였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냥 정무수석으로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나요? 사실은 그 가까운 측근이 네.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내가 지금 무슨 지금 저 대통령실에 들어가냐, 나는 뭐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다른 걸 준비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돌려보냈는데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시니까 긴장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이미 알고 계시면서 전화를 하신 거니까, 그러면서 지금 나라가 좀 굉장히 어렵고 이거 정상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우상호 같은 사람이 있어야 여야 대화도 좀 잘할 수 있고 좀 도와달라. 그래서 나라가 어렵다는 이야기와 지금 우상호만큼 여야 정치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인정받은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지 지금 사실 되게 어려운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해서 고민하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용인술과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뭐 이제 소위 친명도 아니었고, 우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 이른바 일극 체제에 대해서 쓴소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네.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네. 저 같은 중진이
좀 한쪽으로 치우칠 때 조금 쓴소리 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로 뭐 왕수박으로 분류돼서 네. 고생 좀 했죠. 뭐 저 항의하는 문자도 많이 받고. 근데 그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는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걸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이분은 꼭 자기 편이라고만 해서 아끼는 게 아니라 널리 얘기를 좀 듣는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송무석 된 다음에도 그랬거든요. 내가 고분고분하지 않을 텐데 불편할 텐데 그랬더니 예. 옆에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냐. 예. 약간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는 굉장히 무슨 권력 요구로 자기 가까운 사람만 네네. 이렇게 챙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폭넓게 사람을 쓰고 또 지금 야당 쪽하고 대화를 하는 걸 봐도 예. 굉장히 폭넓게 대화하고 계속 만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통합의 정치를 하려고 한 노력 이런 것들이 이분의 진면목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도 제가 보면 사람들의 편견이라는 게 무서운데 사실은 보니까 통합의 지도자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KTV에서 제작한 유튜브 젠프의 참모들 거기 첫 편에 나오시는 걸 봤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대통령실의 큰 형님으로 이제 소개가 되던데 새벽 6시 50분에 출근하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6시 50분부터 7시 15분 사이에 이제 대통령실에 도착을 하는데요. 제일 빨리 도착하는 날, 좀 일이 많은 날, 6시 50분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뭐 대개 한 7시 한 10분, 15분쯤 도착합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씩 더 일찍 돌아가는. 네. 그래서 급하게 회의를 다 끝내고 대통령님과 티타임을 끝냈는데도 9시 한 10분, 20분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때 출근했는데 예. 야, 이게 굉장히 하루를 길게 쓴다. 근데 대통령실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서 회의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사안들을 거기서 집중적으로 다 다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제 업무 이외에 다른 수석이 보고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구나. 또 어디서는 이런 어떤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매일매일 보고를 하니까 배우는 게 많습니다. 하루 전화를 몇 통이나 받으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한 3, 40통 사실 받는데 아주 뭐 예를 들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슨 큰 사건이 생겼다든가 네. 이러면 그냥 계속 불이 나죠. 기자들이 뭐 하루에 3번, 4번 전화하는 경우도 네.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국회의원들도 막 사실 확인하려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한 3, 40통에서 50통 사이인데 많을 때는 한 100통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마쳤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이제 그 미국 뭐 조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친중 성향 아니냐 뭐 이런 글들이 이제 그 미국 그 의회 전문지 힐즈에 또 기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잔뜩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뭐 선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외교통일위원회도 한 2번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정치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모셨거나 네. 관찰한 대통령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정도 성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박하게 봐도 대단히 잘한 정상회담이다. 왜냐하면 이 정상회담 하러 가기 전의 환경이라는 게 네. 이재명 대통령을 친중으로 음해하는 그런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도 꽤 있었고요. 네네. 또 1차 관세 협상 과정에도 사실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고 네. 2라운드를 남겨놓고 있었고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것들을 잘 극복을 해서 저희가 애초에 출발할 때 대통령이 전략으로 삼았던 큰 틀의 3가지 그러니까 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말씀했습니다만 네. 그걸 다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간의 신뢰를 형성한 것. 이건 굉장히 큰 무형의 자산입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철저히 보복하고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해주는 그러한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런 친밀감의 표현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친밀감을 느끼지 않았던 분을 그 짧은 시간에 친밀감을 느끼는 신뢰관계로 만들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차 관세 협상 이후에 미국의 추가적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추가적인 요구가 일치 나오지 않도록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이후에 다음 날 한국과의 무역 협상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세 번째는 안보 문제라든가 네. 향후에 저희 북한과의 이 보조를 어떻게 맞출 건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의견 접근을 봤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남은 과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고 추후에 후속 협상도 남아 있습니다만 가장 난관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이 세 가지 난관을 넘어섰다는 건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뭐 이제 100점 만점에 120점을 줬는데 국민의힘은 50점을 줬더라고요. 이게 좀 네. 굴욕적인 아부를 한 게 아니냐. 사실상 빈손 회담이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마치고 공동 합의문이나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합의 문서에 뭐 서명하거나 그래서 종결된 게 아니고 여전히 이 청구서가 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깔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뭐 우리 야당은 뭐 종래 항상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예.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합니다만 50점은 뭐 본인들이 생각하면서도 좀 너무 박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예. 그건 다 사정은 이해하는데 예. 이번에 이게 있습니다. 공동 합의문은 없지만 네. 과거에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한 각 정상들 사이에 네. 완벽한 합의문을 발표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큰 틀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상은 장관들, 주무장관들에서 넘기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도 미국에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합의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가 많았거든요. 네. 이번에 합의문 세부적인 합의 각서를 안 쓴 게 더 잘한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저희들은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남아 있는 몇 가지 부수적인 문제는 본질적인 합의를 넘어서는 요구를 할 가능성은 이제 없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 2시에 그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정상회담. 근데 제가 또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은 이 피스메이커, 그다음에 페이스메이커. 야, 그거는 미리 좀 생각을 했던 걸까요, 대통령이? 미리 준비해간 워딩입니다. 예. 그래서 이 회담을 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조언을 들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피스메이커라는 표현을 트럼프가 되게 좋아할 거다라고 조언해 준 분이 가령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을 포함한 예. 또 다른 분들이 한 두세 분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이거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스메이커가 돼달라. 이제 이런 이제 주문을 하자는데 페이스메이커가 탁 튀어나와서 예. 야, 저 조어도 기가 막히다. 사실 그런 말은 잘 안 쓰거든요. 안 씁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이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의 운전자론 예. 에서 조금 수정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 그거는 주문이었고 그걸 영어로 이렇게 조어식으로 만들면서 툭 농담식으로 던졌는데 좀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다 준비해간 워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CSIS 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미 경중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제는 그러니까 좀 변했다. 안미 경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바뀐 입장 같기도 하거든요. CSIS는 예.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데요. 예. 여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특히 대한민국의 민주당 예. 쪽의 정책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룹들입니다. 네. 근데 이 CSIS에 모인 전문가들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 관계에 있어서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거기서 추가된 게 종래 동맹 관계에서 추가할 게 있다. 그게 바로 기술 동맹, 기술 경제 동맹으로 넘어가야 된다. 예. 이제 이런 컨셉들을 우리가 추구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죠. 안보를 미국의 도움을 받고 경제 결례는 중국하고 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미국하고도
경제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게 마스가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표현을 쓴 건데요. 이게 중국과 앞으로 경제적인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기보단 대한민국이 안보를 미국에 기대면서 맨날 흑자만 보는 나라라고 하는 네. 그런 편견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앞으로 미국과도 경제 협력을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 같은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적절한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CSIS 강연 끝나고 이루어진 비즈니스 라운드가 되게 화제 아닙니까? 예. 미국의 탑 클래스 회사들의 CEO들이 오셨고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계 대표들이 총출동해서 11개의 MOU를 맺었는데요. 네. 이게 바로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 협력해서 네. 한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지금의 국가 전략들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주는 바는 뭐냐면 한미 관계의 단계를 훨씬 더 경제 동맹으로까지 예. 만들겠다. 그거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이었던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SNS를 통해서 뭐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 관련해서 뭐 혁명, 또 이제 퍼지, 그러니까 숙청 네. 이런 걸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내 강성 보수층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미국의 강경 보수 세력 사이에 좀 네트워킹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관리해야 되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추론입니다만 예.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릴 정도면 네. 누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네.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거짓된 정보를 전해줬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압박을 가해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야 저런 글을 쓸 리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혹시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인맥을 활용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어떤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조언했다면 저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뭐 찬반으로 나뉘어지고 진보와 보수 견해가 다른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외교는 국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외국 대통령에게 혹시 그런 어떤 말하자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어떤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평택 미군 기지를 약간 우리한테 좀 땅을 넘겨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논란이 되는데 네네네. 2019년인가 보니까 이제 덴마크령인 이 그린란드 매입 제의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분이 이제 부동산 업자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면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 예. 이 얘기는 사전에 이 회담을 준비해가는 어떤 실무적인 라인이나 예. 미국의 각 그 장관들에서 네. 전혀 듣지 못한 얘기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사실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를 미국에게 말하자면 준다는 것은 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실현되기 좀 어렵습니다. 아마 왜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 그 주장이 반복되지는 않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와 좀 달라진 면모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뭐 위안부 합의 문제라든가 여러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과거 정권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겨레 신문 같은 진보 매체에서 오히려 약간 비판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시바 총리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풀 거냐, 한일 관계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깊은 고뇌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를 질타한 적이 있고요.
또 본인 생각에 변함은 없습니다. 네.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는 정리가 돼야 되고 일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국제사회 규범에 맞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과거에 정권이 맺었던 협정을 다 파기하면 그게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파기한다고 해서 그게 파기가 되는가? 과거 정권에서 한번 시도해봤습니다만 오히려 소부장 갈등이라든가 뭐 더 큰 갈등으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과거사의 문제는 과거사대로 정리해 나가되 네. 미래지향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국익에 부합되는 외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외교 노선을 검토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 예를 좀 들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판단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별도의 트랙으로 하되 일본과의 경제 협력 네. 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여서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전략적 결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좋다는 식의 합의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일단 미래지향적 관계를 복원하고 그래서 한일 관계가 훨씬 더 좋아졌을 때 그때 또 일본을 잘 설득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10월 31일 또 11월 1일까지 이제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정상회의가 이제 열립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와 주셔 달라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고요. 또 이제 시진핑 주석도 이제 초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화 분위기를 보면 여기에 두 분이 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오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추진합니까?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참여만 해도 사실은 큰 네, 국제 이벤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에이펙이 하반기에 아주 굉장히 큰 외교 이벤트 현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 바람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와주면 이건 완전히 뭐 그렇죠.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외교 무대가 될 텐데 현재까지 북한의 고위급 지도자들의 언수를 보면 당장 에이펙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보자는 정도에서 접근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 초 뭐 75%까지 지지율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빠졌죠. 한 뭐 50% 초반 중반까지. 그래서 이거 이제 지지율이 깡패라고 하잖아요. 일종의 이제 국정 동력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국 윤미향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이라는 이제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을 할 경우에 지지율이 빠질 거를 예상을 하셨을 텐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뭐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뭐 저기 이제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조국 전 대표의 문제로 본다면 임기 중에 안 해줄 도리가 있느냐? 그러면 가장 지금 시점의 문제일 텐데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시점에 관해서 고민한다면 임기 초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임기 말에 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성탄절쯤에 특히 지방선거 앞두고 한다거나 그럼 다 이거는 오히려 더 폭풍이 더 크다. 대통령의 의도가 되게 정략적이다라고 느껴질 것이고 그래서 이왕 한다면 지지율이 좀 떨어지겠지만 초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께서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시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만 그 해야 할 일은 빨리빨리 하고 이제 외교에 대한 전념 또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하반기에 더 집중적으로 하려면 여러 논란거리들을 빨리 걷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한 중요한 그 결정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국 대표의 적극적인 행보, 정치 행보 이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그 호남 지지율이 이제 7월 말에 79%였는데 이제 4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반이 좀 경고음이 울리는 거 아니냐. 내년 또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조국 대표하고는 무관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국 대표를 계속 감옥에 놔둡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건 이제 더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무수석이니까 했죠. 조국 대표가 풀려나시면 활발한 정치 행보를 하시고 그게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좀 불편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안 하면 더 정략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결국은 협력을 할 대상이고 같이 가야 할 우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분간 약간 경쟁적인 국면이 조성되더라도 이분이 뭐 활발하게 정치 활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걸 또 고가화해서도 안 됩니다. 어차피 독립적인 정치인이고 정당이 다른데 그분이 그러면 민주당을 의식해서 활동을 안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속 좁게 생각하지 말고 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또 민주당이 또 호남에서 더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기 혁신의 노력을 해야지 언제까지 기득권에 묶여서 경쟁자 없이 살려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조국 전 대표와 조국 혁신당은 우리와 함께 같이 가야 할 정치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 관련 개혁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추석 전에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을 이제 완료를 하게 되면 검찰청이 이제 간판을 내리게 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회 애결이 답변에서 약간 좀 걱정하는 발언들을 좀 했거든요. 이거는 정성호 장관의 개인적인 의견인가요? 아니면 어떤 대통령이 이제 평소에 이야기했던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뭐 가령 정청래 대표 계시고 저희 당의 개혁 검찰 개혁 관련된 또 기구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있고요. 또 국무총리를 포함한 부처가 있는데 여기에 견해들이 각 곳곳마다 사실 다 하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하는 수사기관과 기소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으로 분리한다는 건 다 합의가 돼 있어요. 이 합의 정도가 바로 검찰개혁의 얼개임의 방향입니다. 이거는 추석 전에 정부조직법으로 담아서 공식화해버리고 그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럼 그걸 분리한 이후에 그 이후에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기소는 어떻게 되고 기소했을 때의 이 권한들은 어떻게 배분되는 거냐 이 문제는 이제 집행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혁의 큰 방향과 얼개는 잡혔다. 검찰 개혁의 방향은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그럼 수사기관은 어떻게 그 기능들을 배분하고 관계를 맺게 해야 범죄에 대한 수사도 잘 되고 또 국민들의 인권도 잘 존중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또 다른 라운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개혁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라기보단 사후 준비를 얼마나 더 잘할 거냐. 어떻게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이 사법 기능이 잘 돌아가게 할 거냐에 대한 집행의 문제라서 그거에 대한 논쟁은 활발한 게 좋습니다. 그거는 어느 쪽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반기혁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거는 사후 준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지라는 건 되게 실효적인 겁니다. 그래서 개혁의 큰 얼개는 추석 전에 끝내는 것이고요. 사후 준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준비는 얼마인지 토론하고 얼마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대통령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느냐, 예를 들어 뭐 법무부 산하에 둘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검찰에게 직접 보안 수사 기능을 남겨놓을 것이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둘 거냐 이런 부분은 더 폭넓은 의견을 앞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는 검찰을 해체할 거냐 말 거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전제로 한 이 실효적인 집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주장한다고 해서 개혁이고 반개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다만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검찰 개혁을 관심 있는 분들은 과거에도 보면 그런 집행상의 애로점을 문제 삼아서 검찰을 해체하는 일을 등한히 했지 않느냐라고는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법상의 검찰을 해체하고 두 개의 기관을 나눠버리는 거를 통과를 9월 말에 해버리면 네. 그런 우려는 사라지는 거죠. 기존의 검찰을 그냥 간다 하고 하는 불신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조직법이 딱 기관을 명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는 진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지라는 효능에 관한 문제로 가기 때문에 네. 그때는 개혁이냐 아니냐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피해가 최소화되는 거냐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자기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저건 반기혁인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이제는 적절치 않습니다. 대통령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지혜를 모을 때다. 개혁은 그 방향은 잡혔다. 어떻게 해야 피해가 적을까? 이제 이런 문제로 좀 지혜를 많이 좀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제 전국에 검사가 2,000명이 넘는데 현재 이제 공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죠. 그분 한 360명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검사들이 이제 중수청으로 옮겨가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사실 고민이겠어요, 정말. 보통 문제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검사들을 다 해고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어떻게 살릴 거냐는 고민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조직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서 괴물화된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치적 수사나가 막 함부로 남발되고 이런 것들을 막고자 하는 게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인 설계의 문제는 뭐 정무수석이 할 일은 아니어서 그러나 앞으로 넘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 기관을 분리했을 때 오는 피해나 혼란이 최소화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관을 분리한 취지가 좋았는데 그 이후에 다른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이 개혁에 대한 원망이 국민들 속에서 생길 수 있죠. 그거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입니다. 이 공공기관장들의 임기 이 부분은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에 또 53명의 기관장이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공공기관장이 대통령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분이 하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대통령의 임기와 좀 일치시키자. 그럼 이제 법을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야당은 또 이제 야당이 되면 반대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야당이 극렬한 반대의 의사 표현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이걸 왜 자신들이 여당할 때 하지 왜 야당 과거에 왜 이제 나와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이걸 말할 자격이 있는 게 제가 윤석열 대통령 1년 차에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이 주장을 제일 먼저 꺼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야당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한 기관장들 임기를 단축시킬 테니 이때 하자. 그래야 우리가 야당일 때 해야 순수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여야 협상에서 깨졌어요. 그래서 그때 안 됐어요. 제가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우리가 야당일 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여야 협상이 안 된 거니까 그때 여당이 민주당 주장을 받아줬어야죠. 그랬으면 훨씬 진전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철학과 이 국정 운영에 이해가 높은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공공기관장을 맡으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네. 그럼 이 양반들이 일을 하겠냐고요. 자기 생각이 다른 대통령 밑에서 자기 생각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생각과 다른 대통령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놀고 먹으면서 얼굴만 타간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 특히 탄핵 이후에 대행들이 임명한 기관장들은 이건 양심불량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무슨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잘못된 거다. 예를 들어 대통령 국정 철학을 잘 집행하려고 그 산하기관에 일 책임지고 있는 장관들이 지시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저희 국정과제 중에 중요한 게 공공기관 개혁입니다. 좀 방만한 공공기관들은 통폐합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이 제대로 일하지 않는 공공기관들은 구조개혁을 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만 받고 축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자가 너무 많은데 이런 데는 손을 봐야 되거든요. 기관장이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이후에 된 분들이 그거 방해하면 그 기관장이 반대하면 못해요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해결해 줘야 된다. 아니 지금 뭐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야당하겠어요? 언제 또 대통령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해달라고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예. 지금 논의를 해서 예. 여야 합의로 이게 내년에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빨리 하면 좋은데 어쨌든 내년 상반기라도 여야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야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에 관한 문제이지 우리가 여기에 뭐 누구 보내려고 이런 거 아니니까 예. 조금 좀 그래서 이런 거죠. 필요하면 예. 송민영 장관처럼 전임 정권에서 임명했다 하더라도 능력 있으면 저희가 쓸 겁니다. 예. 그 기관장으로서 우리가 보낼 사람보다 그 사람이 훨씬 잘할 수 있으면 예. 그 사람을 쓰면 되죠. 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주장하는 건 좀 이번만큼은 여야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제 여기는 합의제 기관인데 원래 이제 5인 체제가 유지가 돼야 돌아갈 텐데 지금 부위원장이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1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본인은 좀 국회 몫이나 이걸 임명을 해서 정상화 시켜달라고 하는데 이 문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 사실 이분을 이제 국무회의 참석을 이제 금지시켰는데요. 예. 아무리 봐도 이분은 방통위원장을 하시는 목적이 예. 조금 정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방통위원장이 정책 발언 안 했거든요. 예. 방송 정책에 관한 견해가 다른 건 네. 얘기한 적은 있어도 예. 정치적 발언을 해서 이렇게 뭐 말하자면 경고를 받거나 그런 적은 네. 없고요. 또 국무회의 와서도 제가 그 국무회의장에서 옆에서 보면 예.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예. 이 뉴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브리핑을 안 해도 예. 본인이 나가서 SNS에 혹은 기자실에 가서 예. 자기가 한 얘기를 막 밝혀요. 순수하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요. 만약에 진짜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방송 정책 그 자체를 잘 다루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이라면 저희가 뭐 조금 더 대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금 방통위원장 자리를 활용하시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달 2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분도 지금 SNS 글에서 약간 정치 편향을 드러냈고 또 막말 뭐 병신년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당시에도 화제가 됐죠, 사실. 예. 네, 예. 뭐 천안함 음모론에 약간 동조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 이것도 좀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참 이게 좀 뭐 참 난감한데요. 그 활발하게 이제 사회 활동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뭐 이제 자기 소신을 밝혔던 이런 얘기나 혹은 좀 부적절한 그런 SNS 활동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직무와 관련되어서 가장 부적절한 거냐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에 사실 참 사람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좋은 교육자도 있고 더 좋은 인재도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분을 지명한 만큼 과거에 일부 부적절한 것들은 뭐 국민들께서 한번 좀 질타해 주시고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이번에 또 교육부 장관을 후보자를 바꾸는 것은 거의 난감하기 때문에 이분이 근데 교육감 활동도 하셨고 오랫동안 현장 교육에 너무 정통한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잘 할지를 중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방송 3법도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치권 후견주의 배제한 부분, 네. 그다음에 백인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사장을 뽑는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진일보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이 찍는 사람이 다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진일보한데 문제는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3일, 이게 석 달 안에 쉽게 말하면 이제 이사진을 교체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KBS 사장을 포함해서 경영진도 이제 바꾸게 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예.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경영진을 교체한다고 해서 그게 곧 방송 장악이다. 저는 이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경영진과 이사가 교체되는데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이 누군가를 보냈다. 그러면 장악이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예. 그런데 대통령이 이 법을 좀 조금 잡아놓고 네. 좀 천천히 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늦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 대통령 이재명은 정말 방송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이사진 중에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한 4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 그 과거에는 100%였는데 그렇죠. 이 바뀐 법안으로는 한 4분의 1 정도로 줄였어요. 그것도 꼭 해야 됩니까라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예 손 떼라. 정치권들이 아예 손 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예. 나는 그런 오해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추천하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게 여러 가지 갈등 해소나 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해서 또 방송을 잘 안다는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그냥 그거를 이제 용인해 주신 건데요. 제가 볼 땐 대통령은 확실하게 방송을 장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지는 걸 방송 장악 음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방송 장악할 생각이면 굳이 귀찮게 100명의 추천인단을 만들어서 그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예. 랜덤으로 나중에 추첨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후보를 추천하고 그 후보를 소위 말하면 여당이 다수의 추천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이사들이 선출하게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방송사 사장을 지명하는 일에 대통령이 관심이 없으니 방송 장악 음모는 아니다. 다만 이런 거죠. 가능한 한 애초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을 때의 취지. 예. 방송의 거버넌스는 방송과 관련되어 있는 방송인, 학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알아서 만들어라. 예. 라고 한 취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지금 야당에서는 결국 노조가 다 장악하지 않겠냐. 네. 아니 저는 그것도 결국 방송 시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방송에 있는 현업에 있는 분들, 학자, 노조,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대한민국 방송에 도움이 되는 거버넌스인지 어떤 정책이 도움인지를 그분들이 결정해 달라는데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방송 장악이라고 얘기하면 참 난감해요. 네. 네. 자 이제 정무수석 임무 중에 사실 중요한 부분이 그 야당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동혁 신임 대표가 국힘 대표는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모든 걸 바치겠다. 물론 이제 네. 정치적인 표현이긴 네,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또 이제 정청래 그 여당 대표께서는 여전히 이제 나는 당 대표 역할을 하겠다. 정무수석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뭐 네. 그 사실은 제가 뭐 정청래 대표하고도 워낙 오랜 또 네. 선후배 관계고 또 장동혁 대표님하고는 또 방송에서 패널로 몇 번 만난 적이 있고 그래서 저는 다 두 분 다 네. 좋은 분들이고 대화가 될 수 있는 분들이다. 다만 지금의 당 상황에서 당 대표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최대한 대화 채널들을 확보해서 뭐 당이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르고 또 야당은 야당의 몫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국정 운영에 있어서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대화해 가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장동혁 신임 국힘 당 대표의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면회를 가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정무수석이 뭐 그 특정 당 대표의 뭐 행보나 발언을 뭐라고 품평하는 것은 뭐 적절치가 않고요. 예. 모든 정치인들의 행보는 국민들이 평가할 몫이라고 보고요. 이 국민들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잘 보고 판단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오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그 서울구치소 CCTV 그 관련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소속 의원들이 가서 열람을 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일반에 공개하느냐를 놓고 좀 논란도 있거든요. 요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만약에 일반 공개라는 게? 아니 정치인들이 열람을 한다는 것은 공개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죠. 열람한 자료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열람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방송 같은 데서 어떤 걸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발언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미 네. 뭐 다 알려진 거죠.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는 이미 예. 이 간접적인 증언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걸 뭐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은 뭐 그 이제 뭐 더 충격적인 그 무슨 그 영상이 나오지만 않으면 예. 충격적인 장면들은 아닐 테니까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저 국회에서 의결해서 진행된 일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은 사실 일반 공개는 이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입장이 동일하시다는 말씀이죠. 일반 공개는. 좀 법무부 장관이 뭐 다 현명하게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이 문제 해결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도 대통령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네. 너무 이렇게 민망한 일을 연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가 화제가 되는 것 자체가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보수 대통령 두 분이 이제 탄핵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정치적 갈등, 특히 이제 유튜브를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양 진영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글쎄 이것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힘든 과제입니다. 예.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큰 죄를 지은 건 사실이고, 예. 근데 그 지지층은 사실 뭐 누구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지은 건 아니니, 그렇죠. 그 국민들은 또 통합을 해야 되겠고, 그러나 마음에 원망이 남은 분들의 그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것이 이 나를 찍어준 지지자만이 아니라 나를 찍어주지 않은 지지자까지 통합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다. 라는 그러한 신조를 가지고 굉장히 신중하게 행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야당이 아주 그 극렬한 언어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도 대통령 홍보수석실에서 단 한 번 정면으로 심한 말로 반격한 적이 없습니다. 되게 조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통합을 하는 방식은 야당 정치 지도자들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보수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정책을 과감하게 쓰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사회 통합에 중요한 건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를 잘 넘어감으로써 현재의 분열적 구도에서 국민들이 새로운 미래의 희망으로 다시 포괄되어지는 그런 단계로 만드는 것이 사실은 통합의 세 번째 목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있는 갈등은 지난번 계엄과 또 탄핵 이후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판단하고 있고요. 이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뭐든지 하겠다. 이런 결심으로 지금 열심히 국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쳐야 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질문을 못 드려서 꼭 이게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 있거나 이러면 한 1분 정도 하시죠.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정 과제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제 다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올인하는 그런 9월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건 없건 좀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살려보려고 하는 이 노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특히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예산을 더 늘려주라. 이번에 여러 가지 이 지방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타운홀 미팅도 계속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잘하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는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과의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대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우상호 이 정무수석은 상대 진영을 아우르는 어떤 포용력이랄까요? 또 이 사안을 보는 균형 감각 이런 거를 좀 가졌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국민 통합, 민생 회복이라는 과제를 풀기 위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